안녕하세요. 당신 브랜드 연구소 조연심입니다. 브랜드 하지만 도대체 어쩌라는 건지 모르시겠죠? 퍼스널 브랜드에 대한 모든 고민, 당신 브랜드 연구소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 브랜드 연구소 조연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이 코너는 대한민국 최고에게 퍼스널 브랜드를 묻다. 조연심의 브랜드쇼로 함께 하겠습니다. 최근에 디지털 전성시대라고 하죠. 모든 게 온라인상으로 드러나서 마치 IT 기술만 잘 익히면 퍼스널 브랜드를 익힐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짜는 본인 자신의 자아와 내면에 대한 질문과 답을 가진 분들이 훨씬 더 IT 세상에서도 진가를 발휘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철학의 고수에게 퍼스널 브랜드를 묻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차이나는 클래스에 가장 인기가 많으셨던 김영철 교수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확실히 방송을 해보셨던 분이라 카메라를 딱 직시하고 편안하게 오늘 이 방송에 임하시는데, 교수님 오늘 여기 홍대 네이버 파트너스 케어 처음 오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소감이 어떠신가요? 너무 좋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청취자분들도 꼭 오셨으면 좋겠어. 여기 안에요. 아주 시설도 잘 돼 있고 프로페셔널한 그런 정치가 물씬 납니다. 네. 대만족입니다. 다행입니다. 교수님 만족이 확 올라왔다고 하니까 지금 이제 요즘 근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이 오늘 토크쇼를 진행할지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브랜드 방정식에 의거하여 OT로 교수님을 탈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철학이라는 분야를 본인의 전공으로 택하셔서 지금까지 거의 한 30년 이상을 해오게 되셨는지, 그리고 그 분야에서 정상에 오르기까지 교수님만의 탁월한 훈련법, 트레이닝법이 뭔지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세상이 바뀌어서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소통이 중요한데 온오프라인 소통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도 여쭐 예정이고요. 긴 시간을 보내면서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지 그 지혜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절정기, 타이밍은 언제셨는지 한번 저희가 같이 확인하는 시간을 갖고요. 마지막으로 교수님이 앞으로 향후 하시고 싶은 꿈이 뭔지를 묻는 방식으로 조연심의 브랜드쇼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요즘 최근 근황 좀 한번 소개해 주시고요. 그 근황 소개와 함께 교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인지 아주 간략 안 하셔도 되니까 편안하게 본인 소개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철학과를 74년도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철학을 해오고 있습니다. 한우물만 판 셈이죠. 그런데 작년에 저한테 좀 큰 일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퇴임을 한 거예요. 주변에서 당신 퇴임하면은 이제 퇴물된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퇴임하고 나서 느끼는 거는 모든 시간이 자유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한가롭지는 않더라고요. 그 말이 너무 좋았어요. 자유롭지만 한가하지는 않다. 그 많은 친구들이 뭐 어디 연구소를 차리고 또 오피스텔을 얻어서 그 사무실 하나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공고들도 많이 했는데 현재까지는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에 쭉 연세대학교 있으면서 저한테 그 602호실이라고 하는, 이게 뭐 깜빡 얘기가 아닙니다. 602호실이라고 하는 것은 아침에 눈 뜨고 출근하면 602호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602호실과 또 잠깐 강의실 갔다가는
퇴근하고 계속 한 군데만 30년 동안을 다녔기 때문에 이번에는 사무실 없이 세상이 다 내 연구실이고 만나는 사람이 다 내 친구다. 이런 넓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딱 해시태그가 떠올랐습니다. 뭡니까? 김형철 연세대학교 602 여기에서 이제 김형철 세상 밖으로 만나는 사람 누구나 친구 막 이런 느낌으로 확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세상 밖으로 뛰쳐나오다. 예, 그런. 네. 자, 사실 그 예전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철학하면 배고프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철학을 좀 멀리했던 그런 이 세대도 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은 이제 직장에 오래 버티지 못하는 이런 세상이 되면서 오히려 더 밥 먹고 사는 거에 급하니까 철학을 더 멀리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도대체 우리 인생에서 삶에서 철학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철학은 정신적 이종 격투기입니다. 멘탈 이종 격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몸에 그 근육이 있듯이 브레인에도 머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레인 머슬을 단련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철학의 역할입니다. 즉 정답이 없는 질문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정답이 있는 질문은 이 두뇌 근육이 조금 움직이다가는 금세 멈춥니다. 왜? 답이 나오니까. 근데 정답이 없는 질문을 계속 던지면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풀어나가기 위해서 우리의 두뇌가 계속 근육 활동을 한다는 거죠. 오, 되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답이 없는 세상에서 오히려 더 우리의 브레인을 제대로 훈련시킬 수 있는 질문만 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이 뇌를 자유자재로 쓸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확 생기거든요. 교수님이 이 철학하는 이 강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주로 했던 질문이 있다면 어떤 질문들이 있을까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다니고 있는 이 회사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이 질문을 늘 던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특히 중요한 질문은 자기가 이 삶을 살아가는 목표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자문하라는 겁니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답이. 그렇지만 정해진 답이 없다고 해서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파스칼이 얘기했듯이 생각하면서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생각해 보세요. 사는 대로 생각한다는 게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뭔가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지. 근데 사는 대로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은 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거는 이제 구제불능입니다. 그렇죠. 차이나는 클래스라고 그 JTBC 방송이었죠. 정말 많은 분들이 시청하는 방송으로 알고 있는데 교수님이 그 방송을 하면서 강연을 가장 잘하셔가지고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1위까지 올랐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해주셨는데 그런 이 실시간으로 1위까지 올라갔는지 아주 핵심 저희가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정의란 무엇인가? 여러분, 이 정의가 밥 먹여주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요. 밥을 먹여주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의 삶을 풍부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데는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의가 뭐다는 것이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들어가 보면 내가 어떤 식으로 내 삶을 바라보고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규정해주는 그것이 정의입니다. 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생각이라는 걸 하고 이분 도대체 누구야 하면서 네이버에 동시에 검색을 해서 그렇게 1위까지 올라가신 거죠. 그렇죠. 저는 뭐 방송 중이어서 몰랐는데 그 제자가 화면을 캡처해서 보내줬습니다. 정말 이 평생 살면서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거를 딱 그 방송 하시면서 얻어낸 것 같은 생각이 딱 듭니다. 요즘 사람들이 가장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실시간 검색어 1위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철학하는 분하고는 이 어울리지 않는 스코어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자, 그러면 한번 교수님에게 이 철학이라는 걸 좀 더 인사이트 있게
듣기 위해서 교수님의 개인사로 좀 더 넘어가도록 할 텐데 그 시절에는 철학 이런 전문 전공을 선택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선호하는 전공이었나요? 그 시절에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철학을 전공하겠다고 결심을 했죠. 근데 그때 결심하게 된 동기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좀 더 알면서 살고 싶다. 이 세상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저 철학을 전공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뭐 펄쩍 뛰었습니다. 제가 이제 장남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님은 제가 비즈니스를 이어받아서 경영학을 전공하기를 원했습니다. 아, 네. 근데 갑자기 철학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경영하고 철학하고는 아주 극과 극에 있다고 보여지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그때 아버님이 받았던 충격을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철학을 하면 세상을 점점 모르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되게 심오한데요. 네.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심오한 대화가 오간 겁니다. 저는 네. 알기 위해서 철학하겠다는데 하면은 점점 모르게 된다. 나중에 보니까 현실 사회에 어두워진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신 건데요. 뭐 그 말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중요한 것은 철학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학문이기 때문에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응용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아버님이 세상을 모른다라고 하는데도 그거를 이제 뿌리치고 대학을 전공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걸 이제 철학이라는 걸 계속 공부를 하시면서 뭐 거기에 들어온 모든 학생들이 와, 철학이 역시 나하고 맞아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뛰쳐나가신 분도 계실 거고.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철학을 하시면서 이거 나랑 진짜 맞다. 이거 진짜 나는 이 분야를 꼭 갈 거야라고 생각하시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꼭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도 한번 뛰쳐나가려고 네. 철학 석사를 받고 박사학위로 올라갈 때 그때가 이제 크리티컬한 거죠. 왜냐하면 정말 그때는 평생을 가는 거니까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아버님도 그렇게 권하고 내 자신도 한번 MBA를 해보자. 네. 경영 석사를 해보자. 네. 해서 아주 탑스쿨에 다 보냈는데 돌아온 결과는 전원 낙방이에요. 그래서 이게 내가 갈 길이 아닌가 보다 해서 이제 시카고 대학으로 박사학위로 올라갔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MBA를 하지 않고 철학 박사를 한 게 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철학이라는 학문은요.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빛이 나는 학문인 것 같아요. 왜 그 공학이나 경영학은 젊었을 때 번뜩이는 뭐 수학이면 또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데 철학은 이 된장도 숙성이 되고 이래야지 맛이 있듯이 오래될수록 묵은 장맛이 난다 그럴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 삶의 목표, 내 삶의 의미, 그리고 더불어가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준 철학을 저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 대목에서 철학하면은 왠지 막 그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막 이런 분들이 떠오르는데 교수님이 딱 이 책 하나는 꼭 읽어봐야 된다. 철학을 하든 안 하든 우리 인생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이 책 한 권. 네, 이 철학하는 이 고수로서 네, 이거 하나는 꼭 추천해주고 싶다 하라는 책이 있다면 어떤 책일까요? 꼭 하나만 해야 되나요? 일단 하나. 두 개. 두 개까지. 소크라테스의 변명 꼭 읽어보시고요. 니코마코스 율리아,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두 권은 꼭 권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사놓고 펼치질 못했습니다. 어떤 책이죠? 뭐 한마디로 우리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거기에 보면은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아 실현에 있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잠재력, 이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현시키는 거. 그 결과가 자아 실현, 자아 완성.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쭉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자아 실현이 이루어졌을 때 행복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유데이모니아, 행복입니다. 오, 지금 이제 이 마슬로우의 욕구 피라미드의 마지막이 자아 실현의 욕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철학을 하게 되면 맨 위에 욕구에 관련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그 해답은 정답이 아니라 자신의 좋은 답입니다. 아, 본인에게 좋은 답.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추천해 주신 책 중에 소크라테스의 변명? 네. 이건 제가 아직 사지도 않은 책 같은데 이 책은 어떤 책인가요? 그 소크라테스가 독약을 마시고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형을 당하게 된 거기까지 이르게 되는 재판 과정, 그리고 법정에서 어떻게 그 소크라테스가 자신을 변호했는지, 이게 내용으로 나오는 건데, 쓴 사람은 플라톤이고요. 제자죠. 주인공은 소크라테스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소크라테스는 자기 자신이 옳았다, 자기 자신이 정당했다, 당신네들이 나를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다, 이런 것을 아주 강하게 변호합니다. 그런데 대개는 법정에서 선처를 바란다, 뭐 전부 저의 잘못이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주 당당하게 변론하니까 오히려 배심원들의 그 반감을 사가지고 결국은 사형을 받게 되는 거죠. 변론은 잘했는데 예. 감정적으로 배심원들의 심기를 건드린 거네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당신네들은 역사에 어떤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지금 모르고 있다. 내가 그게 안타깝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저 인간 죽여라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을 딱 들어보니까 사실은 이 저희가 퍼스널 브랜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에 가장 맨 처음에 하는 게 나는 누구인가, 나의 아이덴티티를 찾는 것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아까 교수님이 질문의 첫 번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이 질문에 답을 하는 걸 개인이 그냥 아무렇게나 답을 해도 그냥 그게 해답이다, 개인한테 좋으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조금 그래도 심오하게 어떻게 좁혀가야 진짜 본질적인 나라는 사람을 찾을 수 있게 될까요? 우선은 정답은 없지만 좋은 답과 나쁜 답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좋은 답이라고 하면 내가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겠다. 좋은 답입니다. 나쁜 답은 남한테 말은 이런 식으로 하지만 나는 실제로 그렇게 행동할 생각이 없어. 나쁜 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좋은 답을 찾으셔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질문을 계속 던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딱 그거를 들으니까 아무 답이나 막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내가 행동으로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 답이 좋은 답이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공약을 남발한다고 좋은 게 아니란 뜻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행동과 연결된 맞습니다. 그 답이 좋은 답이다. 그리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각오를 하고 행동을 하시고. 훨씬 인사이트가 좀 깊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언행이 일치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쉽지 않죠.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던데요. 근데 사실은 네. 말은 느리게 하고 행동은 빠르게 하라고 그랬거든요. 네. 그 공자님이 논어에서 하신 얘기입니다. 이걸 보면 언행이 그 스피드에 있어서는 꼭 일치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내용에 있어서 일치하고 실행에 있어서는 항상 행동이 빠르고 말이 뒤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요즘은 말이 빠르고 행동은 없고 이런 분들이 아예 없고. 아예 없고. 지금 여의도 얘기하시는 건가요? 여의도뿐만이 아니라 예. 저 일상에서도 말은 굉장히 빠르게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난 맞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할 거다. 근데 실제로 그걸 하는 거를 저희가 이제 온라인으로 다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안 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하는 말의 무게가 점점 이렇게 약해지는 걸 보면서 이게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게
지금 말씀하신 그냥 단순 속도의 일치가 아니라 그 내용과 말한 내용과 행동이 부합하는지를 어쨌든 다른 사람은 계속 나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그게 굉장히 무서운 시대가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바라보게 돼 있거든요. 즉 관점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관점이 이렇게 바뀌어 버리면 이제 혼란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과거에 자기가 처해 있던 위치에서만 발언을 했던 것들이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한테 돌아오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예. 이런 경우는 특히 공인들은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저부터도 뭐 저는 뭐 어떤 직위 직책을 가지고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늘 그 부분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말에 진정성을 두고 있는 건가? 맞아요. 이게 몇 년 전에 했던 거로 다시 지금 잣대로 맞습니다. 나에게 다시 그 질문이 돌아오기도 하니까 그 말한 대로 살고 있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것 때문에 걸리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으시면 여러분도 아마 짐작하시겠지만 지금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가고 그 답이 행동과 연결돼서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가는 이 과정을 상당히 즐기시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렇고 본인 스스로에게도 그런 잣대를 가지고 사시는 김영철 교수님이시기 때문에 말에 힘이 실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인데요. 이 철학이라고 하는 이 분야를 가지고 이 분야 하면 그래도 김영철 이렇게 떠오를 수 있게 하는 데는 분명히 교수님만의 특별한 훈련법이 있지 않았을까. 그냥 단순히 책 좀 많이 읽고 뭐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지시하는 언어나 그냥 가르치는 언어만 했으면 지금처럼 이 삶과 이 이론이 합치되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따로 놀지 않고 철학과 삶이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김영철이라는 이름 하나에 이렇게 뿜어져 나오게 되기까지 교수님만이 해왔던 어떤 훈련법 뭐 이런 게 있다면 아니면 그 사고법도 괜찮고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3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부탁드립니다. 제가 처음 그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했을 때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초월적 실체의 내재적 속성에 대한 관념론적 비판을 생각해 볼 때 뭐 이랬더니 지금 머리가 멎었습니다. 그 듣는 분들이 교수님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을 수가 즉 제가 전문 용어를 너무 많이 썼던 거죠. 철학은 어려워 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시 철학은 내 체질이 아닌가 봐. 이렇게 오히려 철학 강의를 들으러 왔다가 거부감을 가지게 만드는.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니다. 철학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데는 듣는 사람들의 문제도 물론 있겠지만 말하는 사람의 문제가 더 크구나. 그래서 첫째, 전문 용어를 가급적이면 쓰지 않으려고 배제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비유를 많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비유를 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하고 연결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고 있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결국 이거와 같은 겁니다 하고 등치시켜주는 그 훈련을 많이 했고요. 세 번째는 듣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기를 많이 했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말하고 싶어하는 얘기를 하면은요. 듣는 사람은 그 따라가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듣는 사람이 뭘 듣기를 원하는지를 생각하면서 말을 하면 저절로 술술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어렵잖아요. 힘들죠. 저 사람이 뭘 듣기를 원하는지가 내 거 말하기 급급해서 사실은 안 보이기도 할 거고 알아도 그 얘기를 안 해주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게 노하우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한테 돈 얘기를 하면은 듣기 좋아할 것 같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나 당신한테 돈 얘기 듣고 싶지 않다. 오히려 당신한테는 좀 고상한 철학 얘기를 듣고 싶다. 이럴 수가 있거든요. 네. 그거를 간파해내야 됩니다.
이게 그럼 삶의 순간순간 계속 이 대응을 하면서 점점 이렇게 그런 상황과 경험들이 축적이 돼야 그런 인사이트가 생기는 거죠. 이론으로 딱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고 한들 어려운 전문 용어 쓰지 않는다. 두 번째 그 비유를 많이 들어서 쉽게 이해하게 한다. 상대방 듣는 사람을 고려해서 듣는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런 말들을 쫙 할 수는 있는데 이게 내 거가 되려면 분명히 다른 이게 시간을 견뎌서라도 어떤 고지는 계속 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혹시 조 대표님 낚시하세요? 낚시보다 그물을 치죠. 그것도 굉장히 좋은 얘기네요. 이 낚시꾼 중에 최고의 낚시꾼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이거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강태공 뭐 세월을 낚는다, 네. 뭐 물때를 알아야 된다, 포인트를 잘 잡아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네. 낚시꾼 중에 최고의 낚시꾼은 물고기의 마음을 읽어라. 물고기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강연자는 그 듣는 청중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왜 지금 여기 와서 귀한 시간에 내 강의를 듣고 있을까? 뭘 듣기를 원할까? 이거를 머릿속으로 곰곰이 생각하잖아요. 네. 그러면 놀랍게도 그게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한테. 지금 딱 긴급 질문인데요. 예. 지금 이 방송을 라이브로 듣는 분들도 계시지만 네. 나중에 이제 계속 이제 녹화가 된 거를 이제 반복해서 들으실 분들에게 이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교수님의 방송을 듣고 있을까요? 들으면 좋을까?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까요? 자기 브랜드를 만들고 이 어려운 세상에서 홀로 또박또박 가겠다고 결심하고 가시는 분들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일단 인생 살아가면서 가장 큰 낚시 무엇인가? 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느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감히 말씀드리건대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속담이거든요. 네. 아프리카 사람들은 먼 길 갈 때는 꼭 같이 갈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찾는 의미,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일 것 같아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책을 읽는 거고요. 또 하나는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행 잘 못 떠나잖아요. 네. 이럴 때는 책으로 가는 것이 저는 당분간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수님 책도 베스트셀러가 딱새딱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교수님의 책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오늘 방송이 끝나고라도 책을 통해서 교수님을 또 한 번 만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철학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그 철학적인 질문들을 던져놓고 거기에서 저의 나름대로의 답변을 시도한 건데요. 예를 들면 왜 인생은 짧은가? 여러분 죽는 순간에 어떤 사람도 너무 긴 세상 살았다 하는 사람 드뭅니다. 100세까지 살아도. 100세까지 살든 네. 뭐 120세를 살아도 네. 죽는 순간에는 인생이 참 짧았다. 한순간이었다. 그렇게 느끼는데 그건 사실요. 그 인간이 망각의 동물이어서 그렇거든요. 긴 시절을 살아왔지만 반복되는 일상사는 다 까먹고요. 중요한 이벤트만 기억을 하니까 이게 시간이 막 10년, 20년이 껑충껑충 뛰니까 자연 짧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꼭 짧았는지 아닌지는 여러분들 하루살이가 자기 인생을 짧다고 생각할까요? 하루살이는 하루살이대로 자기의 인생 살 만큼 살았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거북이는 150년을 산다 그러는데 길다고 생각할까요? 거북이도 한 인생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책이 최고의 선택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들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을 무책임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최고의 선택을 내리는 건가를 끊임없이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책입니다. 제 책을 제가 소개하기가 좀 쑥스럽네요. 근데 여러분들 이 책 절대 사지 마십시오.
대신 꼭 읽어보십시오. 이 제가 생각해도 너무 잘 쓴 책입니다. 아, 최고의 이 PR입니다. 지금. 자, 지금 이제 그 학교를 은퇴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교수님이라는 호칭이 맞는지 어떤지 좀 약간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요즘은 이제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이제 아까 사람을 계속 만나면서 친구를 넓히고 확장해야 된다. 여행을처럼 떠날 때 아니면 길게 멀리 가려면 친구를 동료를 찾아서 함께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 다음 화두는 소통에 대해서 여쭙고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 주력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온라인으로 또 어떻게 소통을 하고 계시는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 수업 시간에는 그렇게 친하지 않다가 수업이 끝나고 심지어 졸업하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친하게 된 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하고는 지금 그 화상 통화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 한 번 했다가 한 2시간 정도 철학적인 대화, 뭐 세상 사는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또 다른 사람하고 그 화상 통화를 시작해서요. 1대1로 화상 통화를 지금 많이 시도하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저도 이런 이 SNS를 통한 소통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소통의 핵심은 경청이거든요. 경청을 한다는 것은 그냥 남의 얘기를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듣고 싶은 것을 질문을 하고 그리고 듣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경청이 어떻게 하는 건지 혹시 아시나요? 이거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귀를 쫑긋하고 듣는다 그래요. 그게 뭘 듣냐 그랬더니 토시 하나 빼놓지가 다 듣는데 이거 경청하는 거 아닙니다. 경청한다는 거는요. 상대방이 이 시점에서 이 이야기를 나한테 왜 하고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듣는 거예요. 그러다가 상대방이 말하는 의도와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주파수가 딱 맞아 떨어지죠. 그때 여러분은 100% 경청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경청이 무엇이라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하셨으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SNS 모든 것이 저는 다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트위터가 됐든 뭐 페이스북이 됐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방송 전에 오늘 이 네이버 스튜디오를 와서 보시고 오디오 클립이라는 걸 처음 아신 거예요. 그래서 앱도 다운로드 받고 이 당신분의도 연구소도 구독하시고 하셨는데 교수님도 나도 이런 거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소통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어떤 내용의 이 채널을 오픈하고 싶으신지 여쭙고 싶네요. 저는 사실 그 세상 살아가는 지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 보면은요. 정말 똑똑하고 정말 스펙 좋고 정말 열정 있고 에너지 있고 뭐든지 할 의지를 갖고 있는데 지혜가 부족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제가 인생 살아오면서 느낀 여러 가지 그 경험과 거기에 대한 반성 이거를 지혜의 형태로 전달해 줄 수 있을까? 그거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마치 살면서 벽에 느끼거나 이게 도대체 답을 못 찾겠다라고 할 때 교수님이 채널을 열어놓고 질문을 기다리고 계시다가 질문이 들어오면 답변을 해주는 게 가능한 그런 채널이 열려도 되게 재밌고 의미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것도 좋죠. 네. 예, 젊은 사람들이 특히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젊은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소통하는 걸 굉장히 갈구하고 좋아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에너지 기가 들어서 그런가요? 제가 젊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저보다 젊은 사람들의 경험에서 배우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젊음을 그렇게 또 해석해서 받아들일 수 있겠네요. 생각이 젊다고 젊은 게 바깥으로 보이는 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젊은 친구가 이제 질문을 제가
대신 젊은 친구 빙의해서. 빙의해서. 아니 아직도 젊으세요? 많이 젊은가요? 네. 그래서 이런 질문 요즘에 제가 많이 받고 있는 질문을 역으로 교수님한테 이렇게 이 방송이라고 생각하고 해보면 예. 할 일은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은데 시간이 너무 없어요. 이럴 때 이걸 다 해야 되나요? 물리적으로 시간도 너무 부족한데 이럴 때는 우왕좌왕 우물쭈물 그러다가 시간이 다 지나서 결국은 계속 원점인 것 같은데 이럴 때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이거 상투적인 얘기 아닙니다. 그죠?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CEO들 대상으로 강연할 때도 있고 또 젊은 학생들 대상으로 강연할 때도 있는데 자기가 인생 살아가면 지금 현재 굉장히 일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일을 이렇게 써보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평균 한 25개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래도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5개를 1등부터 5등까지 정해보라 그러면 이제 한참 낑낑대요. 그러다가 5개를 정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뭐라는 줄 아세요? 나머지 20개 잊어버리세요. 여러분을 계속 헛바퀴 돌게 만드는 주범이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하위 20개가 상위 5개를 갖다가 계속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5개에 집중하시고요. 나머지 20개는 제가 잊어버리라고 그랬는데 잊어버리기 전에 취해야 될 조치가 있습니다. 누구한테 그 일을 부탁을 하거나 아웃소싱을 하거나 하고 5개만 딱 집중하면은요. 중요한 일은 돌아갑니다. 근데 그 5개 중에 저는 원컨대 반드시 독서가 들어가 있기를 바랍니다. 독서를 아웃소싱하면 안 되는 거죠? 독서 아웃소싱 안 됩니다. 독서 아웃소싱. 그 우리가 이제 뭐 표절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남이 해준 얘기를 그냥 앵무새 오늘 완전히 인사이트가 있는 것 같아요. 해야 될 일 리스트업은 해놨어. 그래서 우선순위부터 한다. 이것까지는 했는데 늘 시간 부족으로 시달리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 방송 이후에는 정말로 바쁘다고 생각하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정리를 해보시면 25개까지, 30개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중에 진짜 중요하다고 하는 핵심 5개를 다시 선정하시고 그중에 독서는 반드시 포함시키시고 나머지 20개를 지우라고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지우면 분명히 일이 안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되게 궁금했는데 역시 노하우는 다르십니다. 아웃소싱을 해라. 이게 일이 내가 안 할 뿐이지 되게는 해놓고 내가 해야 될 상위 5개에 집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딱 들으니까 이게 성과가 나고 잘 되게 하는 데는 분명히 노하우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점점 제가 더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흥미로운데요. 다음 질문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으로서 30년 가까이 긴 시간을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네. 인생의 1기는 끝났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향후 또 2기, 3기가 남아 있을 텐데요. 지금까지 시간을 길게 한 분야에서 이렇게 쭉 견디시면서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많았을 텐데 시간을 견딘 지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자신감입니다. 자신감은 자신을 믿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다 아는 얘기죠. 그런데 무엇을 믿는가? 내가 뭐든지 다 잘할 수 있다. 이건 자신감이 아닙니다. 교만입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다 배울 수 있다. 이게 진정한 자신감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적어도 남을 해치는 일을 하면서 인생 살아오지 않았다. 이것도 자신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학습 능력 그리고 학습 의지, 두 번째는 자신이 선 의지, 적어도 내가 남을 해치면서 살아오지는 않았다는 거기에 대한 이 자신감이 저한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닥치기도 했고 또 그것을 극복하고 나갈 때 이 2가지에 대한 자신감, 스스로를 믿는 거죠. 여러분들 칭찬 중에 최고의 칭찬이 어떤 칭찬인 줄 아십니까? 자기 자신으로부터 받는 칭찬입니다.
너 잘하고 있어. 너 이 정도면은 그냥 준수한 거야. 괜찮아. 이렇게 여러분들 자신을 칭찬해 주십시오. 자신을 칭찬할 수 있는 사람만이 남도 칭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남으로부터 칭찬받는 데에 굶주려 있습니다. 그런데 남으로부터 칭찬을 못 받았다고 섭섭해 하시기 전에 내가 먼저 남을 칭찬해 주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반성하라. 공자님께서 논어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자신을 칭찬하십시오. 지금 자존감이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두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가 그냥 최고다가 아니라 배울 의지가 있다. 학습력? 뭐였죠? 학습 의지. 네, 학습 의지.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을 해하지 않고 좋은 길을, 착한 길을 가고 있다. 선의지. 이 두 개가 나를 지금 이 자리까지 있게 한 어떤 그 내공을 있으면서 긴 시간을 버티게 한 지혜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역시 하나만이 아니야. 이게 두 개의 바퀴가 지금 굉장히 탄탄하게 잘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 오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막 다들 막 이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돈을 많이 버는 방법에 대해서 핫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그래 배워서 그걸 하겠다는 생각에 학습 의지는 굉장히 강렬한 것 같은데 자칫 선의지가 빠지면 다른 사람에게 이게 말하자면 다른 사람 등을 쳐서 돈을 벌거나 이러도 상관없이 돈만 많이 벌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게 깔릴 수도 있겠다. 그러면 오래 못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이 두 가지 학습 의지와 선의지 이 두 개를 본인한테 계속 잣대를 가져다 대면서 살게 되면 자존감이 높아지면서 스스로 칭찬을 하는 사람이 되고 반대로 다른 사람도 칭찬할 수 있는 여유도 생긴다. 그런 삶을 살고 계셨다는 생각 때문에 지금 아주 또 한 번 또 교수님이 달리 보이는데요. 아니 제가 이 전공이 철학이지만 그 좀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또는 이런 대중들 통해서 돈 많이 버는 법에 관심이 많다 그러는데 돈 진짜 많이 버는 거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이거 시크릿 노하우가 방출되는 건가요? 여기서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네. 돈 진짜 많이 벌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길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그거를 골똘히 연구하시고요. 내가 하는 활동이 많은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그 활동을 집중하시면 반드시 돈 법니다. 왜?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사람이 하고 있는 모든 활동들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데 연결되고 있다는 느낌이 오면 그 활동에 주목하게 되고 거기에 참여하게 되고 거기에 같이 가게 되는 거죠. 본질적인 질문인 것 같아요. 보통은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하는 걸 해서 돈을 벌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돈을 많이 벌려면 상대방이 행복해하는 그걸 줄 수 있으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거에 어떻게 고민하고 하면 상대방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아프면 그거 연구하면 돼요. 아프면 고쳐주고 그렇습니다. 외로우면 외롭지 않게 만들어주고 그렇죠. 뭔가를 충족해서 배우려고 하면 배우고자 하는 그거에 만족하는 걸 주면 되고 상대방이 행복할 수 있는 포인트는 굉장히 많으니까 일할 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따져보니까. 근데 그 중에서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그렇지. 그걸 찾아야지.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가 상대방을 행복하게 하는 거랑 맞아 떨어졌을 때 돈은 대박이 난다. 따라온다. 오케이. 자,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교수님의 이 다음 질문은 내 인생 최고의 때는 이때였다라는 어떤 그런 시점이 있으셨을까요? 제 인생 최고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언제일까요? 어떤 모습일까요? 그 이제 앞으로 여전히 만들어가야죠. 저는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을 내려갈 때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인생 무한정 계속 올라갈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아직은 최고의 전성기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요.
보통 전성기라고 한다, 최고다라고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때 그때 최고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저는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인정, 남으로부터의 인정에 목말라하는 사람은요, 그 인기와 이런 것이 얼마나 더덥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내 인생의 전성기는 내가 아직도 뭔가를 배우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을 때, 그때가 최고의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내 인생을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 순간은 이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호기심이 있을 때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가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호기심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저는 나이가 들면서 대부분 뭐 부정적인 얘기들 많이 해요. 예전만큼 힘도 떨어진다. 뭐 모습이 점점 추해지는 것 같다. 뭐. 그래서 저는 그 젊어지고 싶다는 얘기들 많이 하는데 외모에 있어서 젊어지는 거는 포기했고요. 그 대신 멋있게 늙자. 늙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기왕 늙으면 멋있게 늙자. 그 멋있게 늙는 것 중에 하나는 세상사에 대해서 늘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하고 또 알아보고 이러는 게 저는 멋있게 늙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늙는 건 어찌할 수 없으나 호기심을 가지고 배우려고 하는 욕구가 있는 한 나는 팍 늙지는 않는다. 멋지게 늙어가고 있다. 그때가 최고의 순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계속 그런 마음이 있으면 계속 절정을 살게 되는 거네요. 그런 논리라면. 자, 우리 교수님이 이제 교수라는 타이틀 말고 앞으로 이제 인생 2기를 시작할 때는 어떤 이 김영철이라는 이름 앞에 아니면 꼬리표로 어떤 걸 붙이면서 살고 싶으신지 교수님의 꿈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죠. 책 많이 읽고요. 또 좋은 글 많이 쓰고 많은 사람 만나서 토크하고 강연하고 또 그들의 경험에서 배우고 그들이 저한테 궁금해하는 질문을 통해서 제가 새롭게 태어나고 라는 것을 우리 선생님이 100세까지 지금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저하고 이름이 두 자가 같으신데 그 선생님의 그 길을 뒤따라가고 싶은 게 제 지금 꿈입니다. 두 자가 같다면 앞에가 김형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교수님은 철인데 그분은 석이죠. 그렇습니다. 그분은 돌이고 저는 쇠입니다. 돌과 새가 돌쇠가 100년을 살아보니 이게 선생님한테 이런 애드립 치면 안 되는데. 네, 새롭게 또 내가 바라보고 가는 스승이 있다는 것도 인생의 큰 행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교수님이 걸어간 길을 누군가는 보고 또 같이 걸어가는 제자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 꿈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저는 계속 응원하고 이 선생님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함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옆에 같이 가는 동료로 받아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그렇습니다. 먼 길 같이 가는. 여러분 사람 하나 발견했습니다. 네, 방송에서 확인하셨습니다. 저는 인증으로 남겨드렸고요. 교수님과 앞으로 아마 다양한 뻘짓 프로젝트를 하지 않을까 오래가기 위해서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교수님 당신 브랜드 연구소 오늘 처음 이렇게 네이버 TV와 오디오 클립으로 동시 라이브 방송 진행하셨는데 어떠셨어요? 너무 좋고요. 이런 식으로 소통하는 것이 그야말로 라이브한 소통이 되고 또 많은 그 의견들을 또 듣고 싶습니다. 의견은 들어왔는데 예. 지금 이제 뭐 늦게 들어와가지고 이 오영숙 씨 네이버 TV로 지식과 지혜는 다르다. 교수님의 인생사는 지혜와 내공을 이제 꼭 온라인 채널에서 만나고 싶다. 라는 소감을 한 친구도 있고요. 헛바퀴 돌게 하는 하위 20개를 버리라는 말씀 새기겠습니다. 아웃소싱. 그리고 여기 오디오 클립에서는 뭐 귀한 지혜 얻어간다. 그리고 독서는
아웃소싱 금지. 맞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그리고 계속 질문을 던져라. 이게 마술사 심상범 님도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지금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댓글로 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이 지금 네이버 TV는 동시에 좋아요 642개나 올라왔는데요. 많이 올라온 건가요? 네. 왜냐하면 이게 사실 듣느라고 집중해서 얘를 눌러줄 시간이 없거든요. 꼭 누르세요. 하트도 누르시고 댓글도 구독도 누르시고. 구독도 누르고 댓글도 해주시면 답글을 달아주시지 않을까. 좋은 질문에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약속합니다. 꼭. 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최고에게 퍼스널 브랜드를 묻다 철학의 고수 김형철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퍼스널 브랜드 전문 방송 당신 브랜드 연구소는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의 질문과 고민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가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교수님과 함께 인사하면서 마무리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당신 브랜드 연구소는 퍼스널 브랜딩 그룹 MU, 생각표현 연구소, 셀링 포인트 연구소, 브랜드 컨셉 디자인이 함께합니다.